안녕하세요. 김강욱 노무사입니다. 8월 28일 노동법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무더위가 좀 가라앉는 느낌이죠. 네, 뭐 자연의 변화는 어쩔 수 없는가 봅니다. 어쨌든 이번 주 이렇게 조금 서늘해진 날씨라서 좀 컨디션들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8월 28일 보도되었던 뉴스들, 노동 판결 뉴스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온 판결 뉴스 중에서는 두 가지 점이 우리 인사노무 담당자들, 실무자들에게 관심이 가는 뉴스인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포괄임금제와 관련된 판결인데요. 대법원에서 7월 27일 날 판결을 한 것이 지난주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 판결은 이미 우리 홈페이지에도 탑재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폐기물 처리업체인 이 회사에서 근로자들하고 계약을 맺기를 주 40시간 기본급에다가 연간 660시간분의 각종 수당을 계산하기로 하고 그것을 12등분해서 지급하는 그런 계약을 맺었습니다. 회사는 연간 660시간, 그러니까 한 달에 55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그 포괄임금제를 체결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근로자들이 실제 일을 해보니까 이제 이것보다 근무 시간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고 그 추가 임금을 달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했더니 회사는 포괄임금 약정을 맺었기 때문에 추가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버틴 것이죠. 1심에서는 회사에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에 가서는 결국 근로자들이 승소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이 회사는 포괄임금 약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근로시간을 기본적으로 정하는 그 외에 각종 그 연장 근로시간이라든가 야간 휴일 근로시간을 계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괄임금제를 약정했다고 볼 수도 없고 만약에 약정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효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이미 우리 대법원 판례가 포괄임금제의 유효 요건에 대해서 여러 차례 판결했던 내용을 그대로 따라간 것이죠. 최근만 해도 그 2022년 2월 11일 선고 2017-238004 그 판결에서도 여러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포괄임금제가 성립했는가 안 했는가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원칙적으로 기본급을 정하고 거기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이 원칙을 웬만하면 따라야 되고 도저히 근로시간을 판단할 수 없는, 산정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회사의 경우, 그런 특별한 사업장의 경우에만 포괄임금제를 인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근로자에게는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이런 판단을 이미 대법원 판례는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이미 나와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도 바로 그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벌써 기본 40시간이 인정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간 660시간 해서 월 55시간의 어떤 가산 수당 지급 대상 시간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거는 이미 장부에 의해서 어떤 근로시간 장부에 의해 가지고 근로시간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게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운수회사도 아니고 경비회사도 아니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 업체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근무 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에서는 포괄임금 약정을 했다고 회사가 주장하더라도 그것은 인정되지 않거나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포괄임금제를 없앤다 뭐 이런 정책을 문재인 정권에서부터 발표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아주 시행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노동부를 이렇게 비난하는 때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이 포괄임금제를 금지한다 이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경총이 반대를 해서 금지를 못하는 게 아니고 금지하나 안 하나 우리 대법원 판결은 포괄임금제에 의해서 계산이 되거나 안 되거나 실질적인 근로시간에서 근로자가 더 받아야 될 임금이 있다면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사실 포괄임금제 이것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컨설팅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이 포괄임금제를 굳이 약정할 필요 없다. 해봐야 결국 이중 계산해야 된다. 결국에 가서는 근로자들이 못 받은 임금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서면 결국은 다시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임금이나 가산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이 포괄임금제라는 것에 매달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보는 겁니다. 뭐 주로 제가 컨설팅하는 회사들은 다 근로시간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회사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렇긴 하겠지만 사실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회사 이런 거는 사실 뭐 그렇게 많지가 않겠죠. 네, 그러니까 이 점을 잘 감안하셔서 포괄임금제가 금지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 갖고 논쟁하실 필요 없고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근로기준법의 기준대로 계산해 줘야 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에서 아무리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계약을 체결해 본들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는 점, 이 원칙을 잘 이해하신다면 우리 담당자들, 실무자들이 그렇게 혼란스럽게 그렇게 노무 관리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네요. 이 점을 꼭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흥미있는 판결이 현대자동차 사건에서 나왔는데요. 9년 연속 저성과자의 판정을 받아가지고 4차례나 직무 역량 향상 교육을 받았고, 그래도 개선이 안 되니까 결국 징계까지 받는, 징계도 여러 차례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차례 이제 징계를 받게 되다 보니까 이 근로자가 결국은 그 징계가 무효다, 징계로 인해서 손해를 봤다, 그래서 어떤 손해본 임금 인상이 안 된 부분이나 또 위자료, 정신적인 손해, 고통에 대한 어떤 위자료를 달라는 이런 식의 소송을 제기했네요. 그래서 2016년까지 4차례의 직무 역량 향상 교육에 불구하고 제대로 향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현대자동차가 그 직원에 대해서 정직 징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취소를 구하는 그런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10일, 8월 10일 날 판결을 내리기를 이 경우는 회사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성과자의 징계, 심지어 저성과자를 퇴출하는 그러한 인사관리 프로그램을 두고 노사 간에 많은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판례의 흐름을 잘 보신다면 이 저성과자라는 그 인사고과의 결과로 저성과자로 판정이 명백하게 된다면 일단 회사가 대기 발령을 시키는 거, 이거는 뭐 정당하다는 게 여러 차례 판결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직무 향상 교육을 시키는 것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그 향상 교육이 아주 어렵게 근로자를 괴롭히는 방식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결국 뭐 못 이겨서 퇴출하도록 하는 경우는 그 교육 자체가 정당성이 없다고 이렇게 봐서 퇴출 자체가 무효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의미로 봐서는 이 근무 성적이 불량한 경우 이것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가 안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그런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15일 판결에 보시면 다른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를 넘어 상당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한에도 미치지 못하고 향후에도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 이것에 따라서 근무능력 부진자, 성적 부진자를 퇴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당하다 하는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2022년 9월 15일 판결에서는 여기 대상이 됐던 근로자를 퇴출한 것이 어떤 그 판단에 있어서 좀 미흡한 점이 있다고 봐가지고 이것은 부당해고라고 인정했지만 꼭 이 성적 부진자를 퇴출시키는 것이 무조건 부당하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요건들, 예컨대 교육과 전환 배치 등 근무 성적이나 근무 능력 개선을 위한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는지, 또 대기 발령이 정당하고 그 대기 발령 기간 동안에 원고의 근무 성적이나 근무 능력이 개선되지 않았다라는 이런 이유가 정당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 고등법원 판결입니다마는 이 성적 부진자에 대해서 징계해고가 아니고 통상해고를 시키는 것은 아직까지는 정당하지 못하다 이런 판례가 있었는데, 이건 아직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지는 않은 거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성적 부진자인가 하는 것이 정당하게 판단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사고과가 여러 해에 걸쳐서 여러 차례 걸쳐서 진행되었는데 계속 부진자라 나와서 결국 회사가 이 사람을 능력 향상, 역량 향상 교육 대상자로 선정할 수밖에 없고, 그런 교육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을 때 이 경우에 이제 해고의 대상도 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해고에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는 징계해고죠. 그러니까 징계해고를 만약 성적 부진자를 시킨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취업규칙의 징계 사유에 이 성적 부진자가 어떠한 요건일 때
해고가 된다 하는 징계 해고의 대상으로서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근로자가 그 요건에 맞출 때 징계 해고를 시키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 이 징계 규정에 보면 이 성적 부진자를 징계 해고한다 이런 규정이 별로 없습니다. 특별한 회사 아니고는 뭐 보험회사 같은데 영업사원이 특별히 실적이 낮을 때 징계 해고한다 뭐 이런 규정이 있는데 빼고는 뭐 웬만한 회사들에 있어서는 이 성적 부진자는 능력을 향상시켜줄 책임이 회사에게 있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이걸 징계 대상으로 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차 사건에서와 같이 이렇게 정직을 여러 차례 징계를 하는 것은 아마 그 징계 규정이 있었다고 봐지는데 어떻게 해고까지는 안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직을 여러 차례 3번인 이상 이렇게 정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안 시킨 거 아니 모르면 아니면 그 다음번에 이제 3번 정직 먹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해고가 되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징계 규정에서 징계 해고까지 가능하다 이런 규정이 있다면 성적 부진자에 대한 공정한 인사고과를 통해서 훈련을 시켜줄 수 있는 기회까지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때 징계 규정에 따라서 징계 해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제 해고 중에 통상해고를 시킬 때 그러니까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징계 해고가 아닌 통상해고 그냥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근로관계를 이제 해지하는 그런 통상해고의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판례에서 통상해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를 제대로 약속된 근로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그래서 이것을 근로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통상해고가 정당한 거로 인정되고 있죠. 예를 들면 근로자가 구속되어 가지고 감옥에서 실형을 받게 되어서 뭐 2년 징역형을 받았다 이러면 한 2년 정도 계속 그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감옥에 간 그런 기책 사유가 근로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회사는 통상해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업무상 재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그 장애를 입는 바람에 본래 약속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어떤 개선의 기회라든가 또 다른 어떤 부서를 배치를 전환할 수 있는 이런 데가 있는가를 알아본 다음에 도저히 그것이 되지 않을 때 그런 경우에는 그 업무상 그 제공하기로 약속한 근로를 제대로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통상해고할 수 있다. 이걸 그 대법원 판결에는 장애해고라는 이런 용어를 쓰면서 그것이 정당한 통상해고라고 인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해고가 우리 대법원에서 무조건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적 부진자도 인사고과를 공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성적 부진의 결과가 나왔고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너무 심하다. 도저히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때 회사가 그 사람을 통상해고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고등법원에서는 안 된다라고 보았지만 앞으로 대법원에 가서 그것이 어떻게 판단이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현대차 사건은 징계가 가능하냐 해서 정직 징계는 가능하다, 정당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이제 징계구로 바뀌게 되면 징계권이 남용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로 또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도 앞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성적 부진자에 대해서 요즘 논의가 활발하게 되면서 이제 대법원까지에서도 그러한 판단의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고 이제 여러 사례에서 이 성적 부진자를 퇴출하는 것이 정당한가 안 한가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그 기준이 곧 잡힐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자들은 그런 판결들에 유의하셔서 업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판결 2가지만 살펴보죠. 쌍용차 파업에서 노조 배상액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내려서 그 배상액 처음에 국가가 요구했던 배상액이 이제 잘못됐다. 국가도 잘못한 것이 있다. 그래서 노조는 오히려 정당망의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국가에서 쌍용차 노조에 배상을 청구했는데 이 배상액이 처음에 11억 원이었지만 이것이 1억 6천만 원으로 이제 줄어든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알 수 있지만 배상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노조가 잘못한 게 있다면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 수밖에 없다. 이거는 우리 노동법이 아니라 우리 민법상의 대원리이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묻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떤 책임을 제한할 필요는 있는 건 분명하겠지만 무조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지금 그 노조법 개정안이 보여주고 있는 요구하고 있는 그런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안 된다는 식의 그러한 논리는 맞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쌍용차 판결에서도 이것은 회사의 손해배상이 아니고 국가의 손해배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손해배상을 인정했다는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간단히 말하면 이 손해배상 문제가 노사 간에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또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이 너무 가혹하냐 안 하냐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삼지 않으려면 또 그것 때문에 너무 가혹한 손해배상 청구 때문에 우리 근로자들이 자살까지 하는 그런 비극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려면 네, 좀 우스운 얘기인지 모르지만 가장 기본은 우리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업을 하시더라도 정당한 범위 내에서 파업을 함으로써 우리 노조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예측하지 못한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그게 가장 순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법 파업 안 하면 노조의 목소리를 도저히 관찰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일부 계신 것 같지만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이 그런 불법까지 용인하는 그런 취지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과 노동조합법 다시 한번 잘 보시고 우리 노조가 자신의 목소리를 낼 때도 언제나 정당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정당하게 행사함으로써 이런 손해배상과 같은 그러한 불행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제가 이거는 뭐 30년 동안 얘기해 온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재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항소심 판결이 나왔는데요. 1, 2심에서 징역 1년이 나오고 법정 구속됐던 아주 뭐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결국 항소심에서도 이 징역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제강 이 회사의 상황은 여러 차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하는 사고가 있었고 여러 차례 그 안전 위반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 이 점을 우리 재판부는 아주 나쁘게 보고 계속 실형이 유효하다, 실형이 적당하다라고 판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중대재해법 처벌에 있어서 실형도 가능하다는 점, 이 점을 인정하시고 우리 사용자들이 더욱더 안전에 만전을 기하시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보도되었던 우리 판결 뉴스들, 오늘 중요한 두 가지 포괄임금제 문제하고 저성과자 퇴출, 징계 또는 퇴출의 문제에 대한 판결의 방향을 좀 짚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알고 계신 판결들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긴 하지만 우리 실무자들이 조금 더 유의해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더운 가운데 이렇게 좋은 판결 뉴스들 제공해 주신 우리 기자들, 한국경제하고 연합뉴스 기자들에게 아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노동법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공인노무사 32회 공인노무사 2차 시험, 주관식 시험이 있죠.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에 걸쳐서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응시하시는 분들 모두 파이팅 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양해 말씀 구할 것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저희 연구소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실무노동법 역량검정이라는 이 새로운 프로그램, 토플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좀 캠페인성 방송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 방송을 좀 집중적으로 준비하다 보니까 다음 주에 노동법 브리핑은 좀 생략하고 그 다음 주 노동법 브리핑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점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절이 새롭게 바뀌면서 아주 상쾌한 기분으로 건강하게 생활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노동법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